중형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형 잠수함은 현재 취역 중인 배치 1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길이와 무장, 연료 전지 체계, 말구평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등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 불호 추진 체계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추진 체계를 적용해 한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자막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시스템은 지난 10일 약 250억 규모의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 기술 검증 시작품 제작 사업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인 잠수정은 놀랍게도 미 해군이 건조 중인 오르카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오르카를 2척씩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무인 잠수정 건조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 시스템이 2027년 8월까지 원거리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의 기반 기술 검증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겠다고 밝히자 방산업계의 눈길이 쏠린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기 강국들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미 해군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미래 해전 승패에 좌우하는 생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러한 인식은 지난 4월 28일 미 의회에서 진행된 해군 청문회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 해군의 대비책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펴자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깜짝 발언이 보도되자 언론의 관심은 미 해군의 비밀 무기는 즉 미국 보잉사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함께 개발 중인 오르카호커에 쏠렸습니다. 오르카는 범고래라는 뜻으로 선체 길이 26m, 수중 배수량 50톤의 하이브리드 디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말합니다. 이 잠수정은 수중과 해상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며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에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대 속도는 8노트 15km/h, 순항 속도는 약 3노트 6km/h 내외이며 자율 항해 기술을 활용해 최대 행동 반경 6,500캐리에서 3개월 이상 단독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오르카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지금보다 가까이 표적에 근접해 은밀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하는 것은 물론 기뢰 설치와 전자전 같은 공세적 임무의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향후 다양한 어뢰 및 폭내 공격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보잉사와 4,300만 달러의 오르카 4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으며 2020년 기존 계약을 수정해 5척을 추가했습니다. 미 해군이 얼마나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해군의 무인 함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 해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미사일 정확도를 확보한 중국 해군의 공격에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미 함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함대만으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최첨단 전술 지휘 통신망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함대를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XLUUV로 상징되는 무인 잠수함 전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분산형 함대 전략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 해군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등을 다수의 소형 함대에 분산해 배치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미 해군이 함대의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령 함대 즉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함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르카로 상징되는 XLUUV의 전력화는 미 해군의 본격적인 유령 함대 건설의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 해군이 대형과 초대형 UUV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집중하는 배경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과 자망심도 수중작전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형 UUV는 기뢰 혹은 폭뢰를 탑재하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한 이후 장기간 정보 수집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자폭 공격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유능한 잠수함 요원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 또한 미 해군의 XLUUV 전력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다양한 종류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양기술연구소는 수심 6,000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저주파와 고주파 소나를 갖춘 클라베신 이라을 핵추진 쇄빙선에서 운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먼 곳에서 미국 본토의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UUV인 포세이돈을 개발했습니다. 포세이돈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6가지 슈퍼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2015년 러시아 방송을 통해 무기 개요도가 노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당시 코드명은 스테이터스 6이었으며 길이 24m, 직경 16m이며 소형 원자로를 갖추어 최대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수중에서 자율 항행이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에 어뢰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의 LUUV로도 분류합니다. 중국은 유인 잠수함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중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HUS-1라는 무인 잠수정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중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겠다고 자랑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 역시 핵무인 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폭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바다를 잠항해 한국의 항구에 접근한 뒤 핵폭탄을 터뜨리는 비밀병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핵무인 수중공격정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지상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가능하다고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더 강력한 무인 잠수정 관련 신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다목적 모듈형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잠수정의 가동을 위해 하나오션은 장기 동력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용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기술은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최장시간 잠항을 가능하게 한 기술로 이미 업계는 물론 잠수함 도입을 희망하는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잠수정용 잠수함 탐지 소나에 적용하는 수중 음향 센서 기술을 개발해 이 기술 역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기존 센서보다 소형 경량이면서 낮은 전력으로 고출력 광대역 음향 송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방산업계에서 꿈의 R&D 설비로 불리는 음향 수조를 국내 조선 업체 중에 유일하게 운영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실내 수영장처럼 보이는 이 음향 수조는 길이 25m, 폭 15m, 수심 10m 규모로 수중에서 음파를 쏴서 주변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시설인데요. 이곳에서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방울을 분사할 때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잠수함과 무인 함정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적의 음파 탐지를 피해 조용히 항해하는 것이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을 진행할 때 외부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해 하나오션의 음향 수조는 수조벽이 무려 1m 두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이 음향 수조에서 그간 나무로 모형 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만 조만간 3차원 프린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실험 기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 시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초격차 방산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나오션은 2029년부터 연간 수상함 4척, 잠수함 5척 등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래 해전을 좌우할 초대형 무인 잠정 개발에 한국은 이처럼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가 처음으로 수행한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및 정비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방산 MRO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진행된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월리 쉬라 USNS 월리 SCHIRRA 호의 MRO 작업은 선체 및 기관 유지 보수, 주요 장비 점검 및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대규모 정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비 과정에서 하나오션은 미 해군의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정비 품질과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정비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능 개선 요소를 발견해 미 해군 측에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 변경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특히 설계도도 없는데 역설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국의 미친 능력에 미 해군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계도 사라진 노후 부품마저 역설계로 교체해준 한국 조선 MRO 능력.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도 사라진 노후 부품마저 역설계로 교체해준다. 얼마 전 미 해군이 한국 조선의 함정 유지 보수 능력에 감탄한 나머지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입니다.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월리 쉬라오가 대한민국 경상남도에 위치한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7개월간의 정기 점검을 완료하고 2025년 3월 12일에 출항했습니다. 월리 쉬라오 정비는 국내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유치한 첫 사례였고, 이에 미 해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미 해군은 설계도가 없는 미국 군함을 역설계해서라도 고쳐주는 한국의 기술력에 깊이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은 현 370척 이상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130척에서 150척 정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 부족과 설비 노후 생산성 저하 등으로 제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함정 MRO 사업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의 우방국들 중 그만한 조선 기술력을 지닌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월리 쉬라를 대상으로 한 정기분의 수리는 대한민국 조선소가 미군 해상수송 사령부 MSC 소속 루이스 앤 클라크급 선박에 대한 정기분의 수리 계약에 입찰하여 수주한 첫 번째 사례이며 정기분의 수리였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함정의 수리 내지 리페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작업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군 함정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은 한미 양국 간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주한 미 해군 사령관 닐 코프롭스키 해군 소장이 말했는데요. 월리 쉬라에서 수행된 대한민국의 정기분해 수리는 선박 진수와 선체 부식 처리 및 방향타를 완전한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300개 이상의 작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월리 쉬라오의 선체 프로펠러 등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손상 및 노후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무어 미 해군 수송사령부 대장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설계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손상된 방향타를 역설계하여 해당 장치를 완벽하게 교체하는데 성공했고, 이 덕분에 월리 쉬라오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월리 쉬라오 정기분해 수리 작업은 한국 조선업계가 탄력적인 공급망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자동화 수준을 갖고 있고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월리 쉬라오 정기분해 수리 작업은 한국 조선업계가 탄력적인 공급망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자동화 수준을 갖고 있고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월리 쉬라오와 같은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미 해군 신형함정 건조 계약까지 따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투함 같은 핵심 함정은 보안 문제로 당장 대한민국 국내 건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조선이나 정비함 같은 함정들의 신규 건조 계약을 따내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이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흥미로운 것은 미국 내 최고 해군 전문가로 꼽히는 미 의회 예산국 12호 해군 전력 및 무기 수석 분석가 에릭 랩스가 한국 언론과 만나 미 해군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하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를 꼽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국 현지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법상 미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도 수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보유 군함 중 일부인 군수 지원함만 국외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의원들의 반대가
경고하다고 하는데요. 랩스 분석가는 지난 1월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600조 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랩스는 지난 28년간 미 해군의 속사를 속속들이 들여다봤는데 지난 28년 중 지금이 최악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 해군은 함정을 건조하는 것, 유지보수하는 것, 승무원을 배치하는 것, 운용하는 것 등 해군이 해야 하는 모든 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 해군이 이런 위기에 빠진 이유는 배 수요는 느는데 배 공급 능력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함정을 건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 해군은 더 많은 함정을 건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는 시설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약 67척의 신형 군함을 인도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130에서 240척 정도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함정을 건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숙련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 때문입니다. 용접공, 선체 조립공, 배관공 등 함정 건조의 필수적인 직종에서 이직률이 30%에 달합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 더 빨리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15년 전에는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5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9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미 해군은 건조와 수리 두 분야 모두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이 이처럼 미국조차 원하는 기술력을 가진 이유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 덕분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신문이 각국의 방산 자료와 군사 컨설팅 업계의 분석을 토대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함 건조 기간을 조사한 결과 2007에서 2025년 10개국이 건조한 호위함 20척 중에서 한 척만 빼고 모두 호위함은 미국보다 건조 기간이 짧았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일본은 3년 안에 건조했고 중국은 5년, 미국은 7년이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호위함보다 대형이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구축함의 경우 같은 기간 미국은 2척 건조에 7에서 8년 걸렸지만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함이 3년, 정조대왕급 입원함인 다산정량용함이 2년 걸렸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해 이들이 미 해군 함정을 만들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발간한 선박전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군함 확보를 위한 프렌드 슈어링 FRIENDSHORING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프렌드 슈어링은 친구 프렌드와 기업의 생산시설 쇼링의 합성어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공조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 한국, 유럽 등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의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을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상호 군수조달 협정 RDP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협상 전술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 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인데요. 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T-50 고등훈련기 공동개발, 재래식 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 등을 확보하며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절충교역을 꺼내든 것은 결국 추후 한국과의 군수 관련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마련해두기 위한 트럼프식 거래 전술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미국이 최근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 정비 MRO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미국이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한 형국으로 끌어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조선업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최근 MSRA 즉 미 군함의 MRO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함정 정비 협약이 없어도 미국 해군의 군함을 MRO를 따낼 수 있도록 미 현지법을 개정해 한국 조선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의 미래 먹거리인 연 55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 군함 수리, MRO 시장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 MRO 사업을 하려면 함정 정비 협약을 맺은 기업만 가능했는데요. 이제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진입 문턱이 없어졌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미 군함을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라이센스가 필요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단 전투함 MRO는 여전히 MSRA를 체결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선박 전문 수리사인 선진조선 등 3개 업체만 MSRA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HJ중공업도 MSRA 체결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태입니다. 진입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내 MRO 업계 양대축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기엔 수주전 확전으로 출혈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속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미 해군은 당초 올해 열척 안팎의 물량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수를 더 늘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지난해와 올해 40척 넘는 군수 지원함이 MRO 소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조선사까지 군함 수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단독으로 작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하청 형태 등 다른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재적인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MRO 사업을 할 도크가 포화 상태인 만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우리와 비교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미 의회 예상국이 발간한 2025년 해군 군함 건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30년 동안 약 100척의 군함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돈 1,600조 원을 쏟을 방침인데 자국 조선업이 쇠퇴한 만큼 군함 건조 역시 한국 등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미국은 현재 자력으로는 군함수 유지조차 벅찬 상황으로 한국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진단했는데요.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이 정착될 경우 대상이 전투함으로 확대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군함 건조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사들에게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세계적인 정세 불안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을 언급하며 이렇게 한국에 대해 폭풍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제품들은 폴란드 가정에 매우 친숙하다. 대우로 시작해서 현재 삼성 핸드폰이나 TV 등 한국 제품들이 폴란드 가정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K 전차와 관련해 큰 희망을 갖고 있다. 앞서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메모드급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2차 이행 계약은 2025년까지 폴란드로 납품될 K 전차 180대에 이은 추가 180여 대에 대한 것이며 일부 물량을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계약 규모만 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히 K 전차에 대해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 정치권에서조차 독일이나 미국보다 한국의 K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루마니아의 미래를 위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폴란드는 앞서 우리 정부와 60조 9,2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총괄 계약을 체결했고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2차로는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까지 43억 천만 달러, 약 6조 원 상당의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국경 지역에 배치하면서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데 이번에 한국에 온 폴란드 대통령은 이렇게 K까지도 극찬했습니다. 폴란드 군의 통수권자로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 한국 무기 K 전차, 천무,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과 대화해 본 결과 그들은 한국산 무기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 무기들을 운용해 본 폴란드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 방산 무기들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니 이보다 더 확실한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현대 K 전차는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K2 전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한의 노르웨이 겨울과 오만의 더위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2025년에는 루마니아용 K2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동유럽 일대는 라스푸티차라 부르는 진흙밭 때문에 무거운 전차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루마니아가 필요로 하는 전차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일단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동장전으로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달리 K2 전차에는 자동장 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3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재 루마니아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전차를 생산하는 일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알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1970에서 1980년대 연간 100대의 전차를 생산했던 시절의 향수에 여전히 젖어 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고 수량도 너무 적다. 독일, 미국, 한국이 경합 중이지만 독일과 미국은 루마니아에게 기술 이전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군사력을 빠르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장 설립을 주도했던 한국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한국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라가 루마니아이며 그래서인지 최근 루마니아는 한국 방산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정치권에서도 생산시설까지 패키지로 전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라있는 전차는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인데요. 최근 루마니아 방산협회장은 현재로서는 K2 전차가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혀 수출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외신들은 워낙 산업 기반이 붕괴되어 있는 루마니아로서는 자신들의 방위산업에 누가 더 기여하느냐에 따라 한국이냐 독일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전차 수출에 있어 루마니아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술 이전과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레오파르트 1을 생산하는 회사는 기술 이전과 일감 분배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모든 점에서 열려있는 한국이야말로 루마니아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K2 전차는 물론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까지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고 루마니아 역시 K2를 넘어 한국과 다양한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입니다. 호주처럼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K2 전차가 신화를 써가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올 3분기 1977년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조 935억 원, 영업이익 1,3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234.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6%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호조에는 방산 부문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출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수출도 기대됩니다. 루마니아 K2 전차의 경우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초도 물량 약 50대분 1조 5천억 원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K2 4차 양산분 150대에서 28년 약 2조 원 규모도 연내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번 164회 방추위 회의에서 K2 4차 양산분에 S&T 다이내믹스의 국산 변속기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수출 경쟁력 제고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수명이 약 10년 남은 F-16 중고 항공기 32대 계약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미국과 5세대 F-35 라이트닝 2 계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는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구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는 중고 F-16과 신형 F-35를 구입하면서 육군 기갑 전력에는 한국산을 쓰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금 루마니아가 FA-50을 왜 사야 하는지
한국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한국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납기 외에도 항공기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 더구나 FA50은 작년에 한국에서 10만 시간 무사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FA50은 F-16 조종사 훈련을 위해 제작한 비행기라 루마니아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F-35 라이트닝 E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FA50의 운용 비용은 F-35의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은 루마니아에 심지어 이런 장점을 가진 FA50과 레드백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지금 루마니아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루마니아와 한국이 이렇게 밀착하자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허브가 자신들이 아니라 루마니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K 전차 등 한국 무기들이 동유럽에서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최근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첨단 전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현대로템은 미래 전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업해 군주력 전차인 K 전차의 차세대 모델 연구 개발을 본격 진행 중인데요. 2040년 이후 생산할 계획인 이 차세대 전차에는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소 전력을 활용한 전차 개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차세대 전차에는 현재 K 전차 파워팩에 들어가 있는 디젤 엔진 대신 수소연료 전지와 모터, 전기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비슷한 형식으로 전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전차는 전기 모터가 디젤 엔진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데요. 차세대 전차는 순간적으로 오르막길이나 험지를 다녀야 하는 만큼 수소연료 전지가 여러 개 장착되는 방식으로 높은 마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응용하면 가까운 시일 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강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나토가 비어있는 무기고를 채울 경우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무력해진 미국 군대의 재건을 핵심 국방정책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무기고가 텅 비어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미군에 기록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성비와 적시, 납품 능력을 갖춘 한국 방산 기업들이 1천조 원이 넘는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구자주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모색하고 중인데요. K구 자주포가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화가 판매한 K구 핀란드 맞춤형 자주포 무카리가 NATO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3일 미 육군 등에 따르면 핀란드 육군은 이달 18일 핀란드 로바니에미 인근 라바야르비 훈련장에서 진행된 나토의 다이내믹 프론트 25에서 K구 무카리를 활용해 전투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다이내믹 프론트는 나토 회원국들과 파트너국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으로 다양한 군사작전 및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24일까지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28개국에서 약 5,500여 명의 군인들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핀란드군은 올 초 나토에 합류한 후 다이내믹 프론트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카리는 혹독한 환경과 극한의 테스트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며 나토 주요 국가들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핀란드군은 K구 핀란드 맞춤형인 무카리를 투입해 실사격 훈력, 연합사격 임무는 물론 미국 M777 곡사포와 HIMARS 로켓 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첨단 포병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고성능 무기 체계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화면을 보시면 진흙바닥, 혹한 속에서도 미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구 무카리는 훈련에서 발사 위치로 신속하게 배치하고 정밀 타격을 실행하고 반격 포대 사격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덮인 지형에서도 정확성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자랑한 것인데요.
핀란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하나로부터 무카리 48문을 구매했고 이후 58문을 추가 도입, 총 96대의 K9자 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형 K9자 주포의 사거리는 표준 탄약 사용 시 40km 이상, 로켓 보조 탄약 사용 시 최대 50km인데요. 15초 안에 3발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분당 8발의 연속 발사 속도를 갖췄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67km이며 첨단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극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돼 섭씨 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어 핀란드와 같은 자연환경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9년 3조 5천억 원이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8조 9,100억 원으로 4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9 자주포는 설원이라는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고 맹활약을 보여줘 참가국 군 장성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잡은 한국 방산업체들은 물 들어오자 노젓기에 나선 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밀착 영업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육군은 K방산의 주력 수출 무기인 K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7개국 장병을 상대로 교육까지 진행하며 한국 방산의 우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을 열고 과외에 버금갈 정도로 자세한 운용 방법을 전수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7개국에서 호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육군은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장병 35명을 대상 3주 일정으로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에서 VR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해 K 전차, K9 자주포의 조종 사격 정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에서는 K9 자주포 심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의 K9 자주포 기동 및 사격수를 가르치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운용한 신속한 포탄 재보급 등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초급 간부들을 교육생 멘토로 투입시켰고 통역과 이슬람교, 장병을 위한 기도실 한랄식 식사까지 준비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 훈련은 해외 장병들 사이에서 실제 전장에 나온 것 같은 경험을 했다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장병들이 족집게 과외받으러 온 겁니다. 교육생들은 29일 병과학교 교육 종료 후 야전부대로 이동해 한국군 장병들과 주특기 훈련실 기동실 사격 야전정비 등 동반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K 전차 생산 공장 방문과 안보 견학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으로 단기 유학 온 외국군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K9 자주포 심화 과정에 참여한 폴란드군 소속 카밀 오니슈축 소위는 포병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한국군의 K9 자주포 운용 노하우가 폴란드군의 K9 자주포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준비한 한국군 장병들도 7개국에서 온 장병들과 24시간 영어로 교류하며 각국의 안보 환경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귀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교육이 끝나더라도 자유와 평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할 경험을 갖게 된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을 통한 해외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 대박을 위한 기술력에 열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대박의 숨은 주역이 있으니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K방산 부품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국산 무기 중 최대 수출품인 K9 자주포에 국산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STX 엔진은 2021년 정부 지원을 받아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개발에 착수해 최근 개발을 완료했고 최근 3년간 부품 500여 개를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K9 자주포 디젤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독일의 MTU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MTU사의 디젤 엔진 제품을 국내 생산해 약 1,300여 대를 공급했는데요. 하지만 MTU사가 있는 독일 정부가 이집트,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 국가에 대한 K고 자주포 수출 승인을 제한하자 STX 엔진은 K고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엔진 국산화가 없었다면 규제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적기에 과감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 것이 오늘날 1360마력 디젤 엔진 개발이라는 결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해외에서 K고 자주포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폴란드가 2차 계약을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름을 파고들어 인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을 아예 K고 자주포로 도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 24일 인도가 내각안보위원회 CCS를 열고 하나 디펜스의 K고 자주포 바지라요 추가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인도 내각안보위원회 의제로 올라와 있지만 인도 연방 하원 선거로 인해 승인이 미뤄진 상태였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 등은 인도 육군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고 바지라이 백문 추가 도입 안건이 조만간 내각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 국방과학연구소 DRDO는 육군의 K고 바지라의 백문 추가 도입 요청에 대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초 3월에 결정이 나는 거였는데 인도 연방 하원 선거로 연기됐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 제압용으로 K고 바지라 추가 배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K고 바지라는 K고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 무기로 무게가 50T에 달하며 50km 이상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기업 라센 앤 토브로엘 언드티는 지난 2017년 하나 디펜스와 손잡고 인도 정부와 K고 자주포 백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인도군은 운용 중인 K고 바지라의 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기존 조달 과정으로 재주문을 요청했고 이번 추가 주문은 L 언드티의 적시 납품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효과적인 기술 이전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진행됐습니다. 눈치 빠른 인도처럼 다른 나라들도 어서 K고 자주포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칠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칠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칠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기술 패권을 비롯한 핵심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신호탄을 쓴 당사국은 중국입니다. 8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201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중국은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왔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2022년 상반기 현재는 1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월 사상 최저 판매량을 갱신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실적은 나날이 상승하여 2022년 현재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만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대차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사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인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승인을 내줍니다. 이런 정책은 이익의 분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워낙 중국 시장이 크고 방대하며 성장성이 빠르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중국 진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드 문제, 미국의 경우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하나의 중국 등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해외 기업들을 내쫓고 자국 기업들을 키워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2의 중국이 되려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투자 지역으로 거론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원재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업체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배터리 기업에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니 측의 황당한 요구에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70%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크고 무거우며 충격에 약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원가 중 40%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할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배터리 무게만 400kg에서 500kg에 달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만큼 운송이 어려울 뿐더러 배터리 특성상 충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기에 운송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은 주로 전기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 지원 정책으로 해외 배터리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지원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제 배터리를 철저히 배제하며 현지에서 생산될 배터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국이 가져간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잔치가 열린 자국 시장에 한눈이 팔린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거점을 정하고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배터리 허브로 낙점되며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하여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배터리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한 세제 혜택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은 좋긴 하지만 한국 기업은 어딜 가든 환영받기에 위와 같은 혜택들은 다른 국가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택한 진짜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니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채굴량 역시 세계 1위로 배터리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 투자에 인니 측에선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니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니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니 측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자국의 국영 배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코퍼레이션 IBC에게 배터리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기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니가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마저 철회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LG와 현대차의 배터리 공장 말고도 LG는 한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련 과정, 그리고 완성품 제조까지 배터리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인니의 니켈을 비롯한 원재료 광물을 채굴하고 포스코 측에서 해당 광물을 재련하여 가공한 뒤에 LG화학이 양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탑재 필수 소재를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9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돈 12조 5천억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로 인인의 최대 규모 배터리 투자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일자리와 기반 산업이 생겨날 전망으로 인도네시아 임장에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초대형 투자를 날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인니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천연자원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하여 이익 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인니의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무리일 정도로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기업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인 7월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니 측이 원자재 공급을 책임질 테니 한국이 인니 현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다양한 방산장비 도입은 물론 KF21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도 개발 비용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파묘를 비롯한 현물로 대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국의 잠수함 세척 계약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국가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자신들이 광물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배터리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과 정식으로 계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다가
인니의 한국 공장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여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인니가 급격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배터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다양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분담금 납부도 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그마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임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속았으며 이젠 다른 국가들처럼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정책 방침은 과거 20년 전 중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혜택 등의 좋은 조건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 뒤에 자본과 기술력을 넘겨받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잠깐의 이익을 보려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끌어들이는 실수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의 배터리 기술 이전을 철저히 반대하고 인도네시아 측 기업들을 배제한 후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의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적인 과정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렸고 인니 측도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각 대륙에 배터리 생산 기지를 지으면서 미래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선점하고 있다는 소식에